안녕하세요. 너무 이른 나이에 철이 들어 미안한 우리 막내딸과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저의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하며 하염없이 신세한탄을 하게 되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을 하나 겪게 되었어요. 내가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수없이 저를 자책하고 부정하며 참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 저는 다시 태어나도 또 똑같은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내 잘못이 아니고 피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며 견디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저에게 이 끔찍한 시련을 안겨준 당사자가 남편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뼈아픈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이게 회복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과 저는 제가 20대 중반에 남편은 3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당시 저와 남편은 7살 차이로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당시 제가 배구 동호회에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편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남편도 취미 삼아 동호회에 참석을 꾸준히 했고 저도 저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창구였기에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공통된 취미와 함께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나이가 많아서 연애 상대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계획적으로 다가와 대시를 한 거였고 저는 그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만 지내려고 했다가 이 남자의 정성에 반해서 결국 연애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죠. 이 남자는 정말 열심히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 당시 5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스펙도 좋고 얼굴도 그만하면 준수하고 성격도 활발하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저도 점점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연애를 2년 정도 한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30살이 넘어 있었기에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제 나이가 당시 좀 어린 나이였던지라 서두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오빠,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딱 2년만 참아봐. 나는 아직 나이도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오빠한테 시집 가려면 여기에서 뭔가 더 확신이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결혼 너무 서두르지 말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항상 알았다고 자기가 서둘러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초중반도 그리 늦은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결혼이 그렇게 급한 듯 하더군요. 그러다 2년이 지났고 저는 사실 2년이 지났어도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겪어본 이 사람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연애든 일이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죠. 사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이싼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별로인 사람도 아닌 그냥 사회에서 무난하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기준의 사람이었죠. 근데 시부모님은 아니었어요. 두 분은 어찌나 인자하시고 따뜻하신지 연애 기간 때 시댁에도 자주 놀러가며 깊이 있게 지내고 있었는데 늘 저를 예뻐해 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정말 특별한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은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이 드셨는지 늘 제가 놀러 갈 때면 남편보다도 저를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결혼 후에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해주신 대답으로 인해 저는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 정도였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왜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신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어머님 아들보다도 저를 더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가? 글쎄,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 그냥 나는 네가 너무 예쁘고 좋아. 왜 그런 사람 있잖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사람 말이야. 나한테는 네가 그런 것 같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정이 가고 마음이 쓰여. 이렇게 예쁘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님을 보며 어느 누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보다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더 많이 따르고 좋아할 만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도 꽤나 좋은 편이었어요. 시댁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개차반이었으면 아마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래도 장점 중 하나가 결혼 전이나 후가 똑같았다는 거였죠.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저에게 크게 헌신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려고 하고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면서 무난한 연애를 유지할 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결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기본적인 살림이라든지 집안일들을 함께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거나 불만을 표하지도 않았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매너를 지키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실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남자, 여자 역할이 따로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여자는 살림, 남자는 직장,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은근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을 여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저보다 수입도 더 많이 있었고 직업도 좋으니 그런 부분에서 유세를 떨만도 한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늘 설거지는 알아서 담당해서 했고 빨래며 청소며 모든 것을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해주는 게 이 사람의 큰 장점이었죠. 그리고 내가 좋아서 벌벌 떨진 않았어도 애정 표현을 진짜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늘 저를 부를 때 결혼 전이나 후에 공주라고 부를 만큼 애교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좋았답니다. 늘 무뚝뚝한 오빠만 있었던 터라 이 사람이 저한테 애교를 피워주니까 그것도 나름 귀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잘 살고 있던 중 우리 가족에게 좀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한이 되고 지금 우리 아이한테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 첫째를 임신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발달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선천적인 것이었기에 제 뱃속에서부터 정해졌던 거라 정말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만 같아 아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긴 세월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바로 쏟아질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첫째 때문에 저는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모든 삶의 패턴이나 우선순위 등이 전부 다 바뀌어버리게 되었죠. 한순간에 바뀐 저의 삶에 한동안은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그냥 어려도 키우기가 힘든데 이렇게 선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니 더더욱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때 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닌 거 알잖아. 병원에서도 당신 잘못 아니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마. 엄마가 자책하고 힘들어할수록 아이한테도 영향이 간다니까 당신이 먼저 일어서서 힘내야 돼. 그러니까 그만 마음 아파하고 애한테만 집중하자. 일도 나 혼자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마워, 여보. 그리고 진짜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건데 지난 날이 너무 후회가 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다 모르고 그런 거잖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아파도 우리 자식인데 우리가 잘 키워야지. 걱정하지 마. 발달장애여도 어릴 때부터 정말 잘 훈련시키고 치료 같은 거 받아서 그리 심하지 않게 크는 애들도 많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케이스 애를 만들면서 잘 키워보자고. 남편은 이렇게 옆에서 저를 달래주었고 저는 남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후를 털고 금방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장애를 가진 아이를 육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와 함께 어디 가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다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시댁에서 찾아와 어머님, 아버님이 제게 힘을 주시고 절 대신해서 같이 아이를 봐주시니 그나마 좀 버틸만 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물론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러니 우리 아이는 시댁과 친정 손에서 같이 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봐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둘째를 낳을 때에는 제가 처음에 아예 기획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너무 힘든 육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도무지 가늠이 되질 않았었거든요. 거기다가 둘째를 낳는 것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해도 혹시 그 아이까지 아프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저는 둘째를 계획하는 걸 계속 거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래도 아이에게 형제가 필요하고 둘째는 괜찮을 거라며 저를 매일 설득해 나갔죠. 그리고 이렇게 아픈 아이만 있는 것보다는 우리 옆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육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이를 낳는 것도 우리 삶의 큰 원동력이 될 거라면서 남편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다행히도 첫째 아들은 아픈 상태로 낳았지만 둘째 딸은 너무나도 건강했어요. 오히려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너무 잘 먹고 잘 커서 태어날 때 우량아로 태어날 정도였죠. 저는 거기에 깊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자책에서 더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우리 둘째는 너무나 예쁘게 잘 컸어요. 다만 마음이 아픈 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오빠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양보를 많이 해야 했고 막내여도 막내처럼 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첫째보다도 더 첫째 같은 아이로 자라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딸이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가 아마 우리 애가 7살쯤 되던 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날따라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먼저 이렇게 물어봤었죠. 우리 딸, 오빠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엄마가 오빠한테만 신경 쓰고 우리 딸한테는 도통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서운하지 않아? 그리고 오빠가 아파서 힘든 점은 없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 뒤에 들려온 아이의 대답에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눈물을 몰래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나 괜찮아, 엄마. 오빠한테 맨날 내 장난감 뺏겨서 화날 때도 있는데 그래도 난 오빠 좋아. 오빠가 맨날 나만 보면 웃어줘서 좋아. 엄마도 이렇게 날 안아줘서 좋고. 나는 괜찮아. 엄마가 맨날 그랬잖아. 오빠가 아프니까 우리가 오빠 지켜줘야 하는 거라고. 오빠 지켜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좋아.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서 저는 감동에 북받쳐 아이를 더 꼭 끌어안고는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한테는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가 더더욱 소중해지며 끈끈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행복과 안정감이 쭉 이어질 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가족 사이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헌신적이었고 아이들도 안정적이게 잘 크고 있었기에 저는 저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늘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일하는 기관에 일이 많아졌다면서 야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남편이 하는 일이 고위 간직들을 모시고 관리하는 일이었기에 그 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는 남편 회사 일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야근을 자주 하진 않았는데 남편이 자꾸만 회사에서 집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거기까지도 무슨 일이 있었겠거니 하고 말았어요. 무엇보다도 그 애에는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바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오면 그래도 집안일 어느 정도 하고 아이들과도 시간을 잘 보내줬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들이 들러붙어도 본체만체 하고 자기 서재방으로 쏙 들어가서는 도무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번 아이들에게 별것 아닌 걸로 짜증을 내길래 제가 도저히 못 참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보, 애들한테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짜증을 내고 그래? 당신 요즘 왜 애들하고는 놀아주지도 않고 애들이 아빠한테 달려가면 다 무시하고 서재로만 쏙 들어가고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서까지 일하느라 그래. 내가 말했잖아. 요즘 바쁜 때라고. 근데 애들까지 와서 저러니까 내가 힘이 들어 안 들어? 안 그래도 밖에서 죽자 사자 일하다가 집에 와서도 업무하는 게 짜증나고 힘든데 애들까지 저러니까 내가 승질이 나 안 나?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럴 때 당신이 좀 애들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내가 집에 와서 애들 봐야 돼? 나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야. 집구석에서 깨작깨작 일만 하는 옆에 내가 이런 거라도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뭐라고? 깨작깨작? 집안일이 뭐 그렇게 깨작깨작해서 되는 건 줄 아니? 그리고 애들 보는 것도 일이야. 내가 집에서 어떤 상황인지 다 아는 사람이 지금 그따위로 말을 하니? 내가 뭐 애들을 그냥 봐? 첫째 데리고 하루 종일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이나 알아? 당신은 퇴근하고 그냥 1시간만이라도 애들이랑 놀아주면 되는 걸 그게 힘들어서 나한테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해? 아, 그러길래 진작에 내가 센터 보내라고 했잖아. 보니까 장애 있는 애들 보내는 센터 많이 있더구만.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해. 아, 그럼 당신도 좀 살판 날 거 아니야? 애가 아직은 센터 적응이 힘들어서 못 간다고 몇 번을 말해. 아직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씩 더 훈련해서 가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잖아. 그리고 무슨 애가 물건도 아니고 센터에 집어넣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진짜 왜 이래?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옛날엔 안 그랬잖아. 아, 몰라. 인간이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냐? 그럼 너도 네 멋대로 살아보든가. 에이씨, 짜증나게 진짜. 야, 그냥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고 앞으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난 알아서 그냥 돈 갖다 대줄 테니까 넌 그거나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서 쓰고 살아. 알았어? 괜히 피곤한 사람 건들지 말고. 하여간에 왜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온 사람을 또 괴롭혀선 이 난리를 피우는지. 짜증나니까 말 그만 시키고 나 오늘 서재에서 잘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이렇게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는 그대로 서재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 서재는 남편이 집에서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따로 마련해준 방이었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은 이불을 세트 하나를 가지고 가서는 그곳에서 아예 바닥에 깔고 누워 자버리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막말을 한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진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나, 왜 이런 악마가 되었나 싶어 눈물까지 찔끔 나더라고요. 정말 그때의 그 서러움은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네요.
남편은 그날부터 시작해 하루가 멀다 하고 서재에서 잤고 서재 밖으로 나오나 안으로 들어가나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때는 또 아예 서재 문을 잠그기까지 했었고요. 이제는 너무나 대놓고 하는 수상쩍은 행동에 저는 남편이 매우 의심쩍었죠. 그리고 여자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섭게 발동을 하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눈에 거슬리고 하나하나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이 저러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 전까지 핸드폰이나 서재에서 자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들로 남편과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남편에게 늘 따지는 쪽이었고 남편은 늘 방어하며 짜증을 냈었어요. 특히나 핸드폰 문제로 열을 많이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왜 그래? 언제까지 핸드폰만 볼 건데? 당신 뭐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에 오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을 수 있어? 그것도 맨날 서재로 가서 잠자고. 당신 설마 바람 피니? 어? 야, 너 돌았어? 말 가려서 안 해? 무슨 바람이야? 이 여편 내가 미쳤나? 누굴 뭘로 보고 지금 그딴 소리를 해? 나라 일이야, 나라 일. 일반 국민은 알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있고 지금 내가 바쁜 시기라고 했어, 안 했어? 하여간에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의처증 짓거리 할 거면 나랑 결혼 왜 했냐? 어? 뭐라고? 의처증? 당신 말 다 했어?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안 그렇게 생겼나? 당신 지금 몇 달째 집에만 오면 핸드폰만 쳐 보질 않나? 서재에서만 자고 안방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잖아. 근데 그건 바라지도 않아.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니? 사사건건 짜증 부리고 곁에 다가오지도 못하게 하고. 당신 하는 꼬라지가 지금 원래 없던 모습들이잖아, 다. 그러니 내가 안 그렇게 생겼어? 근데 뭐? 의처증? 당신이야말로 말 가려서 좀 해. 나도 지금 일 때문에 예민하고 바쁘고 힘든데 당신이랑 애들까지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다고. 제발 그만 좀 해. 날 못 믿어? 어? 못 믿겠어. 당신 야근은 진짜 회사에서 하는 건 맞아? 맞긴 맞냐고. 맞다고. 아, 진짜 그렇게 못 믿는데 나랑 왜 사냐? 왜 살아? 남편은 급기야는 저한테 성질을 팍 내버리고는 아예 서재로 들어간 것도 부족해 이번에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어안이 벙벙하고 믿기지가 않아서 또 그날 하루는 혼자서 안방에 들어가 눈물을 흘려야 했죠. 저희 둘이서 자주 싸우게 되니까 아이들도 눈치를 보면서 점점 위축이 되는 듯 했었어요. 하지만 첫째는 그런 인식이 많이 없었기에 그래도 아빠만 보면 좋다고 갔었는데요. 한 번은 남편이 진짜 심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이 퇴근을 해서 들어왔는데 첫째가 아빠한테 바로 갔습니다. 아빠다! 아빠! 아빠! 첫째는 그때 기분 좋게 놀다가 씻고 밥 먹을 참이었기에 기분 좋은 게 최고조에 달해 있었어요. 그러니 더 흥분을 해서는 원래 좋아했던 아빠에게 바짝 달라붙었었죠. 근데 이 인간이 글쎄 그런 애한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아씨, 저리 떨어져! 아빠한테 함부로 오지 말라고 했지!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애를 탁 밀쳐버렸고 아이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쿵 하고 바닥에 찢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피가 나거나 다치진 않았지만 아들은 그대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받은 충격으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도 남편은 미안하다고 가서 달래주는 게 아니라 시끄럽다고 더 짜증을 내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거기에서 저는 더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갔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애한테 왜 이래? 어?
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애를 바닥에 밀치냐고. 그리고 애가 울면 바로 안아서 달래주진 못할 망정 지금 짜증을 내고 들어와? 당신 미쳤니? 돌았어? 아씨, 그래. 나 돌았다. 미쳤다. 어쩔래? 아이, 진짜 이놈의 짓구석. 이젠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소리 듣고 너네한테 돈 다 가져다 바쳐야 하는 거냐? 제발 좀 닥쳐. 조용히 하라고.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난폭한 모습에 두려움마저 느끼며 이건 잘못되어도 무언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는 아이를 달래놓고 저는 남편의 이상 행동을 보면서 그 뒤를 좀 제대로 캐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남편은 그 뒤로 이 집안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출장을 가야 한다며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외박마저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사람이 단순 출장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첫째 아이가 있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그래도 남편의 그 속사정을 알아내야 했기에 친정 부모님께 종종 아이를 맡겨놓고는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애가 사회성이 좀 부족해서 어딜 가도 저랑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친정에만큼은 잘 있었기에 그곳에 맡겨놓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하고 난 뒤에 퇴근 후를 밟기 위해서 남편 회사 건물 앞에 몰래 기다리다가 남편을 뒤따라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염려를 하던 일이었고 그 예상과 추측 모든 것이 다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어김없이 그날도 저에게 야근이 있다고 한 날이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에 맞게 남편은 야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에 어디론가 갔는데 한 30분 정도 차로 움직여서 간 곳은 한 레스토랑이었고 거기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만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둘이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사람들이 있든 없든 전혀 개의치 않고 애정행각을 벌이며 행동하는 모습들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일단은 증거를 확보를 해야 했기에 남편의 그 모습들을 다 사진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쫓아가서 남편이 바람피는 목격들을 다 담아냈죠. 충격적이게도 그 사이 둘이서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들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란 게 이렇게 배신을 해도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퍼뜨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대박적인 일을 하나 겪게 되었고 저는 그걸로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친정에 말해야 하나 시댁에 말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친정에 이야기를 하면 제 편이 되어서 엄청난 복수를 같이 해줄 것이고 시댁에 이야기를 해도 성품 좋은 우리 시부모님이 내 편에 서서 아들놈에게 톡톡히 참교육을 시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차라리 양쪽에 다 말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 어느 쪽 하나라도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우선은 저 혼자 고민하면서 처리를 해보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남편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할 수 있었고 그 빌미를 제공해준 남편놈에게 저는 엄청난 고마움까지 느껴야만 했었답니다. 남편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기에 저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알아서 더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 수 있도록 부추겼죠. 제가 남편을 계속 미행하며 따라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은 이렇게 단순하고 좀 둔한 면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연애 때는 이 사람처럼 살면 좀 더 속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성격이 매력 포인트로 보였던 적이 있었고 결혼 후에는
이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남편의 그런 성격이 저에게 이렇게 큰 득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남편은 여전히 아이들을 막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출장을 갈 거면 얼마든지 가고 야근을 할 거면 얼마든지 해라 라는 식으로 거의 방종하다시피 내놓고 지냈고 이 남자가 집에서 뭘 하든 신경도 하나 안 썼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막 나가더라고요. 하루는 주말에 부산에 있는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고 하기에 저는 이것도 멀리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증거 하나 잡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잘 다녀오라고 한 뒤에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갔었는데 부산으로 갈 줄 알았던 사람이 저희 친정집 근처에 있는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더군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가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저도 안으로 따라서 들어갔죠. 아이들은 남편이 부산으로 간다는 걸 알고 나서 미리 친정에 맡겨두었기에 편하게 미행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남편이 들어간 결혼식장으로 몰래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걸 목격해야만 했고 그건 바로 그날 결혼하는 예비 부부 명단에 적혀 있는 저희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석자를 보고 뒤로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이 인간 지금 큰 사고 하나 터뜨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무언가 큰 촉이 하나 왔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이 없었기에 우선 증거만 남겨놓고 저의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은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놀라서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사라진 남편을 찾기 위해 그 결혼식장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어디 다른 곳에 하객으로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인간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고민되었지만 남편의 행방을 찾지 못한다면 남편과 동명이인의 이름인 사람이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확인해야 했기에 한참을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놀랄 노자의 광경을 봐야 했고 저는 그 모습을 확인한 뒤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바로 하객을 맞이하고 있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한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일며 정신이 나갈 뻔한 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몇 번이나 눈을 깜빡여야 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제 눈을 씻고 봐도 저희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왜 저 인간이 저렇게 한가운데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저 인간이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상식 밖의 일이었기에 저는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웃고 있는 저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이 결혼식을 깽판을 치고 제대로 복수를 해줘야 할까, 망신을 어떻게 줘야 할까 고민했어요. 저는 아주 똑똑한 방법을 쓰기로 했고 남편의 결혼식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미리 친정에 전화를 했어요. 친정과 결혼식장은 택시를 타면 15분밖에 걸리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전날 맡긴 우리 첫째 좀 데리고 와달라고 했죠.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단 아이 먼저 좀 데리고 와달라고 했고 엄마는 다행히도 제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고 와주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모두 입장한 뒤에 서로 예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저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 저는 결혼식장에 문에 들어가자마자 버진 로드 위로 올라가서는 크게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단번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여자는 누구야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봤고 저의 소란에 바로 저를 쳐다본 남편은 거의 경악을 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코웃음을 쳐주며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결혼은 무효예요. 저 남자
지금 오늘 결혼한다고 설치고 있는 저 인간은 바로 실제 저의 현 남편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떡하니 등재되어 있는 잘나신 저의 남편이에요. 자, 이 아이가 저 인간과 제 사이의 첫째 아이입니다. 지금 저희 친정집에는 저 인간과 저 둘 사이에 낳은 둘째 딸도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고 우리 첫째는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아빠가 보였는지 평소처럼 아빠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빠다! 아빠! 아빠! 아빠 예뻐! 아빠 까마도 입었다! 아빠! 첫째는 급기야 아빠한테 달려가 안기려 들었고 그 인간은 이번에도 자기가 좋다고 쫓아가는 아들놈이 지 몸에 닿기도 전에 성큼성큼 와서는 무시하고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쳤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따라 나와.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남편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오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굴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했죠. 오해는 무슨... 여러분, 진짜예요. 보셨죠? 우리 아들이 이 인간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요. 인간이 요즘 미쳐가지고 지 아들이 달려가 안기는데도 내팽개치는 그런 인간이에요. 왜 이러나 했더니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였죠. 그리고 이 결혼, 사기 결혼인 게 저기 저 앉아있는 남편 부모라는 인간들, 저 인간들도 다 가짜예요. 저희 시부모님은 지금 집에 계십니다. 저기 있는 저 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 예비 신부라는 저 여자가 알고 만난 건지 모르고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인생 종치기 싫으면 당장 이 결혼 파토내는 게 좋을 거예요. 내 충고 들어요. 이 인간은 가정도 개무시하는 더럽고 성격 난폭한 인간이에요. 저는 이 결혼을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내 꼴 나기 싫으면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더는 저를 봐줄 수 없었는지 제 입을 막아버리고는 막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여자도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객들은 난리가 났고 그 수습은 죄다 이 여자의 부모 몫이었어요. 왜냐하면 하객 알바로 들어간 것이 들통난 그 부모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바로 줄행랑을 쳤거든요. 그 외에 남편의 지인으로 온 알바들도 죄다 식장을 빠져나간 상황이었고요. 남편과 여자, 이 셋은 대면을 했고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저희 친정엄마는 기가 차다며 머리를 싸맸지만 제가 얼른 첫째를 맡기고 우선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고는 미리 보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온전히 3명이서 남은 상황에 그 여자도 모르고 당한 거였는지 바로 남편을 추궁해 나가기 시작했죠. 당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장 설명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미안해. 미안해 진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용서해줘. 이 사람은 앞으로 내 아내로 있을 게 아니었어. 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말 안 한 거야. 나한텐 자기밖에 없어. 알잖아.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제가 아닌 그 여자한테 가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제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건지 안중에도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제 가슴에 비수 꽂히는 말을 짓거려댔죠.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는지 바로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신 못 차리네 이 인간. 됐어. 당신 꼬락선 일 보니까 당신한테 들으면 제대로 들을 수도 없겠다. 당신은 당장 여기에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나랑 우리 부모님 속인 대가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그 여자는 남편에게 꺼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그 여자의 드레스 한쪽을 붙잡고는 한참 매달리고 있는데 때마침 하객들 상황을 다 정리한 그 여자 쪽 부모님이 와서 그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뜯고 흔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이 나쁜 놈아.
이 나쁜 거, 이 사기꾼, 당장 나가.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이리저리 머리가 잡아 뜯긴 채로 흔들리던 남편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는지 지 힘으로 잡힌 머리채를 풀더니 그대로 빠져나가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그걸 보면서 저 하찮은 인간을 내가 그동안 남편이라고 두고 있었다는 게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 마지막을 보고는 저도 바로 그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었어요. 바로 제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바람난 여자였죠. 그 여자의 부모도 저에게 모든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듣고 싶어 했고,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했기에 저희는 따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정리된 사실은 진짜 어이가 없어도 한참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이 여자와 남편은 꽤나 오랜 시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신이 유부남인 것도 애 둘이 있다는 사실도 모두 다 속이고 있었어요. 그저 고위 공무원직 일이 바빠 결혼 못한 노총각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거기에 깜빡 속은 이 여자는 나이도 저보다도 어린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죠. 하지만 이 남자와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자꾸만 결혼을 하자고 계속 난리를 피워왔던 것이었죠. 들어보니까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그 패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와 다른 점은 이들이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이유였어요. 이 여자는 이 남자와 결혼까지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덜컥 아이가 생겨버리게 된 거였고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가서 알리면서 아이 책임 못 지겠으면 지금이라도 떠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거기에 전혀 남편은 동요하지 않고 바로 결혼을 하자고 했고 그들은 속사포로 결혼식을 준비해 식을 올리게 된 거였습니다. 당시 그 여자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8주 차였고 그 당시에도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들이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하나 섬뜩하게 지나가는 게 남편이 요즘 따라 자꾸만 싸우기만 하면 이혼하자는 소리를 툭툭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진짜로 이혼을 말한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이혼이 제대로 바람 피우기 위해 저랑 이혼을 하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 결혼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저랑 정리하기 위해 이혼을 하자고 했던 거였네요. 진짜 이 파렴치한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모든 상황들을 다 듣고 나서 이 여자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저도 저의 모든 상황들을 이 여자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당한 상황인지라 정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직 이 남편놈 하나만 탓할 수 있을 뿐이었죠. 근데 이 인간은 그 뒤로 쥐새끼처럼 도망치고는 집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어디로 갔나 싶었는데 꼴랑 도망간 곳이 시댁이길래 시댁에 가서 저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시댁에서도 남편 놈을 흔들어대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난리가 났어요.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전달했고 시아버지는 화가 난 나머지 온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며 화를 내셨습니다. 당장 나가!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네가 감히 그따위 짓을 벌여? 네가 그러고도 지금 네 발로 여길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 앞으로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고! 아버지, 저 여기서 나가면 갈 데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 내쫓지 말아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정도도 용서 못 해주세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내 수치가 되었는지 네가 지금 그걸 알면 그따위로 말 못할 거다. 나는 너 같은 자식 내 자식으로 인정 못하니까 당장 썩 꺼져. 가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너무나도 완고한 시아버지의 태도에 남편은 그 길로 시댁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시부모님이 저한테 무릎을 꿇고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혜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자식놈을 잘못 키웠다. 우리가 다 망쳤어. 정말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이건 용서 안 될 일이야. 그리고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위자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정말 미안하다, 아가. 아버님,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이게 어떻게 네 잘못이냐? 아들로 못 키운 우리 잘못이고 그놈의 자식 잘못이지.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부디 잘 살고 가끔 우리 손주들이나 보여줘.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시부모님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남편의 모든 전 재산을 저에게 위자료로 넘겨주셨고 남편은 그 길로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저는 남편에게 더 제대로 복수를 하기 위해 남편이 바람피웠던 증거들을 여자 얼굴만 가린 채로 남편 회사로 뿌려버렸죠. 근데 더 웃긴 건 그 상대방 여자도 남편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자신과 있었던 일들을 글로 적고 사진으로 증거를 써서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그쪽에 들어오는 국민 민원을 피하지 못하고 파면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여자 쪽에서도 사기죄로 걸고 넘어져서 지금은 또 재판까지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빈털터리 신세에 범죄자까지 된 그 인간은 앞으로의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아예 친정집으로 아이들과 들어가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돈 벌어올 사람이 없기에 제가 가장 노릇을 하기 위해 친정의 아이들을 맡기고는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첫째를 이제는 진짜 독립하는 훈련을 시켜야 할 것 같아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센터에 조금씩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직까지 첫째가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 많이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싸우면서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둘째 딸은 여전히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저는 경단녀가 된 지는 오래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괜찮은 직장을 잡아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원래 공부 욕심이 좀 있어서 틈틈이 자격증 공부해 놓은 게 있었더니 그게 빛을 발해서 취직을 할 수 있었답니다. 전 남편은 아예 시댁에서도 쫓겨나 아직까지 혼자 지내는 듯 했는데 전 시부모님과는 종종 연락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제 안부를 물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얼마 전에는 데리고 가서 직접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었네요. 여전히 저에게는 너무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찾아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제대로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이제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긴장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언젠가는 평탄하게 흘러갈 저의 인생도 있을 것이기에 그걸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려 합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